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제가 안 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보셨죠? 저 집거라고 집거. 집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디 뭐 댕길 기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째 될라고 이래. 참, 아이고. 오늘 내가 저 나온 이유는 뭐 딴 거 아니고, 김어주이. 니 자꾸 내 건들래? 응? 가만 좀 냅둬 좀, 응? 그 김경주이 나오고 난 뒤부터 말이야, 응? 자꾸 저 쓱쓱 건들고 자꾸 뭐 하는데,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되질 않아, 응? 참, 아이고. 국민 여러분, 요즘 저 세상 보면 참, 응?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막 속지 마시 바랍니다. BBK 어떠다 하는 거 다 가짜. 전부 그거 아니야. 제가 누굽니까? 저 MB? 저 MB 하면 도덕성 아닙니까? 도덕성? 뭐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도덕적으로 막 가장 완벽한 정권 바로 접니다. 저 자체가 막 도덕성이에요. 저 김어준이 저 내 때 저걸 저 그 짤 봤어야 돼. 그때 잡았어야 돼. 저걸 내가 놔둬가 저 그냥 진짜 커트쇼 만세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워싱턴 발언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됐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서대 특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예. 가끔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그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대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아니, 훨씬 전에 결정됐죠. 그리고 그건 지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특보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물론이죠. 예. 예. 훨씬 전에 결정. 그러면 대선도 전에 결정된 건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에 합의를 본 거고요. 작년에요? 프로그램의 성격은 금년 1월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전에.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회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면 나라 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준 공공외교 지원사회 하나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자, 그럼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신 역할. 그러면 네,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없어요? 네, 급여도 없고, 아직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요. 세상이 꼭 무슨 저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행사도 특보로 하신 게 아니고 국고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물론입니다. 왜냐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제 그 본국도 저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그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나라를 자주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네.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전에, 방미, 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이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 잘못될 것 아닌가 했는데 한미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가령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이 조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걸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주는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바들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커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한미동맹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해동맹으로 이해해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사히 호해동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가령 연합방위를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한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동맹이 정상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27,000명 갖고 있는데, 그런 사령관이 65만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7시간이 걸렸고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7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건 그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데는 그 NSC하고 예. 국무부가 상당히 관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최종화시키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의 이제 메인스트림 스텝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그 비서실장 검토와 같은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뭐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성명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한미 FTA 같은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조율 같은 것이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악관은 아직 그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 내에 있어서의 그 주요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아직도 소위 영어로 그걸 evolving,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보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요 인사들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언론하고도 불협화음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백악관이 안정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정무역, 그러니까 프리라는 단어가 페어로 바뀌었더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공동성명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한미 FTA이고, FTA 관련해서는 성명서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그 기자들 앞에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커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들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당당하게 다루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고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리뷰,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또 우리 정부도 뭐 그만큼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경제 관계를 보면은 상품 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뭐 110억 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투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xem 보세요. 지금 통계가 이제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게 이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 되는 게 한 뭐 9,44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인건비가 3,630억, 군수지원비가 1,591억, 군사건설비가 4,22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지금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400억 이걸 갖고도 평가도 다릅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 방위비 분담의 41%가 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전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55%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분담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결국 3,650억 원을 우리가 공유한 돈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년 12월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 4년 동안에 걸친 이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협상에 들어갈 건데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주한미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주한미군 그 주둔군들에 대한 급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빼놓고 뭐 군수 지원을 한다든가 군사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나오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당하게 우리가 좀 협상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는 소요 충족형이라고 해서 매년 사실상 주일 미군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집행분 같은 게 남지가 않죠. 근데 한국 같은 건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명세를 모르는군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방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 분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더 담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미국 쪽의 반응, 그러니까 미국의 동료 학자나 미국에 계신 지인들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좀 특히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좀 실망을 했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근육마령 뭐 북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같은 게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주류 학자들 또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상당히 그 반색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참여정부 2.0 아닌가 이런 걱정을 쭉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줘서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 가서 일단 합의된 것을 번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그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그쪽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4개월간 그것도 국내 언론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당시 그런 발언하면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런 발언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하셨어요? 저는 못했죠. 그건 아직 단순한 법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이 들어오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예상이었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런 오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자고. 친일파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 입장은 뭐 김종대 의원도 그걸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다. 국방장관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한국 현 정부 탄생된 게 결국에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갖고 당선된 건데 그러면 촛불이 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이클 그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학자라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례하다 하는 질문도 있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무례하다고. 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네. 동맹에 엄청난 아주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쭉 했는데, 근데 뭐 우리 저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세 사람이 같이 가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은 그건 과한 주장 아니냐. 예. 그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적 무기 체계인데, 그거 배치 하나 갖고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뺀다라고 하면 그건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그냥 좀 부정적으로 그게 이제 부각이 됐죠. 마이클 그린은 트럼프 이게 김정은을 만든다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을 했었는데, 마이클 그린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친일파고.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했. 제가 마이클 그린이 그렇게 주장했던 걸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는 있긴 하던데. 여하간.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그 다음 모든 대안이 on the table.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 시사는 했겠지만은, 그것을 앞에 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또 보수적인 강경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거를 잘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좀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제가 워싱턴 가서도 이제 그런 우리 뭐 특파원들뿐만 아니고 네. 뭐 띵크탱크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측 인사들 또는 미국 언론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던데, 우리 특파원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난 9년 동안 이 보수 정부에서 뭐 제재와 압박, 한미동맹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파라다임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요? 제가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잘 안 하시네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죠. 예.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김종대 의원 보고 하죠. 한번 큰 난리가 나서 조심하시는 거군요.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뤄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글쎄, 제가 볼 때, 공동성명 6개항을 보면은, 다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드 문제가 우리 언론 같은 데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랬지만, 사드 엄격한에서 그건 무기체계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말도 하셨죠. 그건 실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드 문제가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기체계고 그건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게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대통령 간의 주요 아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드 문제는 빼졌죠. 그러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사업 재개 같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 네.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그게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외교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은 그걸 그냥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앞으로 별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됐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서대 특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예. 가끔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그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대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아니, 훨씬 전에 결정됐죠. 그리고 그건 지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특보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물론이죠. 예. 예. 훨씬 전에 결정. 그러면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MB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제가 안 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보셨죠? 저 집거라고 집거. 집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디 댕길 기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째 될라고 이래. 참, 아이고. 오늘 내가 저 나온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김어주의. 니 자꾸 내 건들래? 응? 가만 좀 냅둬 좀. 응? 그 김경주의 나오고 난 뒤부터 말이야. 응? 자꾸 저 쓱쓱 건들고 자꾸 뭐 하는데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되질 않아. 응? 참, 아이고. 국민 여러분, 요즘 저 세상 보면 참, 응?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막 속지 마시 바랍니다. BBK 어떠다 하는 거 다 가짜. 전부 그거 아니야. 제가 누굽니까? 저 MB? 저 MB 하면 도덕성 아닙니까? 도덕성? 뭐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도덕적으로 막 가장 완벽한 정권 바로 접니다. 저 자체가 막 도덕성입니다. 저 김어준이 내 때 저걸 그 짤 봤어야 돼. 그때 잡았어야 돼. 저걸 내가 놔둬가 그냥 진짜 컬투쇼 만세다.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가령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이 조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걸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주는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도 전에 결정된 건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에 합의를 본 거고요. 아, 작년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격은 금년 1월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전에.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회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준 공공외교 지원사회 하나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자, 그럼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예.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네, 도와주신 역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없어요? 네, 급여도 없고, 아직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요? 세상이 꼭 무슨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행사도 특보로 하신 게 아니고 국고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물론입니다. 왜냐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제 본국도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나라를 자지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네.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전에, 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이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 잘못될 것 아닌가 했는데 한미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